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내 몸이 아파서 나를 완전히 죽입니다. 저선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가도 100명도 나가지도 않고 가스도 믿고 살림 다 털어먹고 있는 고통 없는 고통을 다 겪고. 신을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는 신병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내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가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니까. 육신과 정신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과연 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일까? 제 몸은 이제 신의 몸입니다. 이론적 설명이 불가능한 신내림, 그것은 무속인들이 조상과 영적 교류를 하는 현상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갑자기 찾아와 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는 신내림. 제작진은 신내림을 거부하는 여자에게 신의 힘을 눌러주기 위한 누름굿이 열린다는 현장을 찾아가 봤다. 믿음을 풀리듯 두어서 한많은 세월을 살고 원많은 세월을 살아서 슬피어는 누가 그 심정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 유난히 고통받고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신내림의 현상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신을 거부하며 30년을 넘게 살아온 그녀 또한 신병을 앓으며 오랜 시간 그 고통을 견디어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자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신의 강한 기운을 누른다는 누름굿. 굿이 진행되는 내내 그녀는 서럽게 울기만 하고. 그렇다면 신내림은 과연 무엇인가?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당으로서 입문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종교 신앙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운이 좋기로 유명한 지리산, 계룡산. 그리고 그 속에서도 8 충신장군이 골마다 계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팔공산은 그중 가장 기운이 세기로 알려져 있다는데, 아마 이 팔공산 주령 잡고 장군고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계시니까. 그 좋은 기운 때문에 신내림이 잘 되고 많은 무속인들의 기도처로도 알려져 있다는 팔공산에 굿이 열린다고 해서 제작진이 찾아가 봤다. 험한 산길을 따라 산의 중턱까지 올라가자 굿당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한자들이 꽉 찬 종이들을 줄에 걸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 죽는데 이제 명패가 있어요. 예? 명패가 있어요. 아 이게 그 문패인가요? 이제 풀러도 이제 내린 곳을 찾아올 천지신명들의 명패, 그리고 천지신명들을 위한 음식, 이 모든 것들도 모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굿당 안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이 찾아 들어간 굿당에서도 모두 내린 굿을 위한 상차림으로 바쁜 상황이었는데, 신의 한 사람이 탄생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고 이렇게 어렵고 많다고요. 그래 한 사람이 이 신의 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힘든지 평민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신내림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 신 내리는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지. 특이하고 신 내리는 사람은 사주 그 팔자가 있어야 되고, 또 운명이 타고날 때 아마 신을 타고나는 사람이 얘야만이 신을 받을 수 있지 아무나 신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신을 모시지 않으면은 많은 그 고통을 겪고, 일신의 고통과 모든 살림 환경이라든지, 이는 또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형제 동계간들의 모든 파도를 다 겪어야 되고.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신. 제작진은 그런 신을 40년 이상 거부하고 살아왔다는 한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 봤다. 그게 보이셨어요?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관상 보면 알겠더라고. 너는 명이 어떻다. 너는 뭐 명이 길겠다. 너는
뱃속이 검었다. 너는 바람둥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그게 느껴지지. 그 느낄 때는 그거 느낄 때는 모르지. 나도 모르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고 쳐다봐. 그러면 주저주저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주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강한 신의 힘으로 지금의 나이까지 온갖 신병을 앓으면서도 신을 거부해왔다. 밥 안 먹이고 잠 안 지고 딱 세워도 죽겠어요. 잠 안 지는데 미쳐요. 근데 이제 완전히 거부감이 이렇게 돈을 무섭게 짝사려야 돼. 끝까지 내린 곳을 반대하던 그녀가 온갖 신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빌고 난 후부터였다. 그렇다면 신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뛰쳐나 안 되든가, 혼자 쫑알쫑알대고 앉아있다든가, 괜히 뭐 사람한테 뭐 자고 자서 옆에 있는 사람 뭐 목을 주는다든가, 이런 것들 사람마다 틀리고 성씨마다 틀리고 그 밑에 조상마다 틀리고 고향마다 다 틀리고.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내림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녀에게 정말 신이 내렸는지 궁금해 사주를 들고 한 무속인을 찾아가 봤다. 이가적으로는 강 씨의 기준님, 나무쩌락에다가 저 을류성이 나는 자손내비 신의 감으로 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이제 이분의 사주만으로도 신이 온다 안 온다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조상으로다가 들어오는 쪽에 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는 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신이 받을 수 있는 몸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작진이 알아본 그녀의 사주는 신의 몸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였는데 그렇다면 살해자를 40여 년간 괴롭혀온 신은 어떤 신일까? 제작진은 그녀와 함께 무속인을 직접 만나봤다. 작은아버지 줄기에서 신장줄기 장군으로 한 분이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친정 아버님 쪽, 강 씨의 친정 아버님 쪽에서 대감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으로 보이기는 이렇게 네 분이 보이니까. 과연 그가 말하는 신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녀에게서 그 신들을 직접 불러내 볼 것을 요청했는데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고 서서 깃발을 든 그녀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아이고 다 가라앉혀 주시고. 제발 오지 마라. 자기 명대로 못한 걸 날 보고 어떡하라고. 아유 다 도와주세요. 불쌍한 부인이가 도와줘야지. 제발 도와줘요. 예 그렇죠. 도와줘요. 또 다른 신이 더 있는지 지켜보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 울던 그녀가 다시 웃으며 뛰기 시작했다. 한참을 뛰는 동안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고 가쁜 숨도 쉬지 않았는데 아이고 누워졌어. 우리 아버지부터 왔다. 아유 아버지부터 우리 아버지 왔다. 복 많은 우리 아버지 오셨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대감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준대. 근데 어떡하냐. 망할 년 같은 이라고 하려는 공부는 많이 하지 이게 됐냐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신이 났잖아. 이렇게 신이 나니까 내가 도와줄게. 뭘 좋다 그래. 장가도 못 갔어. 알아? 소령이었고 공부 차 고등학교 나왔어. 옛날 고등학교 앞에다가 비서까지 세워줬었어. 표정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변하는 그녀. 제작진은 그녀의 정신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지금은 약을 안 먹는데 그 선생님 어떤 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아주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대학 때? 주셨어요. 이제나. 그래서 그냥 전혀 안 지웠어요. 근데 자꾸 안 지웠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누가 안 지웠다고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게 아니 그거보다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요. 두루누면은 도시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아니면 기억 못하는 것 부분도 있어요? 기억은 아직 제가 받아
아니 그러니까 신들이 왔을 때 남편이 왔을 때 네, 알죠. 다 기억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남편이 오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딱 울고 나서는 내가 왜 울었을까? 나 이거 병신 아닌가? 이거 멍청이 아닌가? 응? 나도 내 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 그녀에겐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까? 이분의 상태는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린다면은 해리 장애에 속하고 그 해리 장애 속에 그 빙의 현상이라고 있어요. 남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이런 그 빙의 현상에 해당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뭐 건강해요, 사실은. 이 해리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자꾸 붙여서 그런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뭐 이렇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 도저히 피할 수도 버틸 수도 없을 만큼 벼랑 끝에 선 후에야 받는다는 신내림. 우리는 내린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시 대구를 찾았다. 제작진이 그녀를 찾아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산왕 대신 산을 지켜주시는 산왕 대신 예. 그래 제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합니다. 산왕 대신님한테 내일 음력 1월 18일 날 내린굿을 하는데요.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하는데 천문말문 열어달라고 제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린굿 날을 받은 후 내린굿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는 경숙 씨.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셨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울기도 많이 울고. 그 길로 가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니까. 많이 길었어. 아무나 갈 수 없는 무속인의 삶. 제 몸은 이제 신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린 곳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가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작진은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다. 이 왼쪽 쪽으로 팔까지 다 왔잖아. 발등에서 다 오고 그 나중에는 요 오면서 요 손가락 여기 엄지 요거만 탁 오더라고요. 요 진짜 심했어요. 이건 못 찍겠어요. 내가 이래 세월 정도로 이랬었거든요. 그래 이제 목까지 오고 목까지 이제 찼다 이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도 막 여러 곳에 막 심피부과부터 시작해가 막 안동으로 막 칠곡 쪽으로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거를 근 20년을 다녔어요. 20년. 지난 20여 년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온갖 고통을 겪었다는 경숙 씨는 내린 곳 날짜를 받고 난 후 그 신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박경숙 씨의 내린 곳이 열리는 날 경숙 씨는 신의 부름, 자신의 운명을 숙명이라 여기고 신의 딸이 되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살아생전 내 몸에 왔던 신명줄 단줄로 꺾어놓고 내 주관도 천벌 만벌 벌을 맞아내 죽었으니 셋째 딸은 작별줄 나왔더니 복받치는 서름을 토해내는 경숙 씨. 그녀가 내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엄마가 좀 이제 그런 길로 갔어야 되는데 안 받고 가셨거든요. 예, 그래 이제 엄마가 받았으면 딸들한테 안 뻗쳤을 건데 안 받고 가셨으니까 딸들한테 뻗쳤다고 생각하고 예, 그 남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딸만 넷이에요. 그 언니 동생분들도 다
예, 조금씩 다 뻗쳤어요. 아. 예. 그래서 조카들한테까지도 뻗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결정도 그 언니들한테 뻗쳤기 때문에 그 언니들은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 저는 뭐 가족들도 없고 뭐 자식이 있습니까? 신랑이 남편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내 혼자니까 내가 받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그래 그 길로 가려고 또 마음먹었지. 그렇다면 신내림을 받지 않는다면 대물림이 되는 것일까? 거의 그렇죠. 우리 거의. 예전에도 그러니까 다 대를 한번 이어서 하기도 하고. 바로바로도 안 나오고 요새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3대 뭐 지나서도 나올 수 있고 곧장 나올 수도 있고 다 되거든. 왜 그렇죠? 우주에서 오는 이 방대한 것들을 어떻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일일이 찍고 넘어가고 어떻게 몰라. 그 오묘한 것들을 모르지. 오묘하다고 말하는 신의 세계. 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제자로 고하는 일부터 굿이 시작되고 예, 이런 네가 박경숙이가 맞느냐? 네. 신의 제자가 되면 입도 천근 마음도 천근 이 장마와 파도로 다 이제 펼쳐간다. 그동안 겪어왔던 경숙 씨의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을 달래고 가족들의 아픔을 보내기 위한 굿이 이어졌다. 신짝두는 대장군 아니시며 이 나라 이장군 천하라 사신장군. 내린 구판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모든 현상은 접신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혓바닥에 날카로운 작두날을 들이미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신이 몸에 내린 것일까? 혓바닥에 날카로운 작두날을 들이미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신이 몸에 내린 것일까? 그렇다면 신이 몸에 내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신이 올 때는 이 몸주로 들어올 때는 몸에 표현이 딱 와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가도 신이 딱 들어오면 힘이 딱 솟거든요. 힘이 딱 솟아버려요. 힘이 3배가 솟는다. 그런데 굿이 10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도중 제작진은 경숙 씨에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매 순간마다 경숙 씨의 표정이 제각각이었던 것. 그녀는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픈 상황까지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접신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상이 주시는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그분인 것처럼 이렇게 몸에 와서 흉내를 내는 거. 나는 이렇게 많이 아파서 나도 풀어줘. 나는 평소에 머리가 이렇게 아파 죽겠으니까 나도 풀어줘. 너도 나도 이제 그러한 영혼의 흉내를 각각 제자분들마다 다 싣고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경숙 씨를 통해 찾아온 신들은 굿이 진행되는 내내 목이 아프면 목을 조르고 속이 아프면 속을 훑고 지나가고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대개의 입신자들은 제 몸에 들어온 신을 느끼게 되고 그대로 자신의 몸을 통해 다 토해낸다고 한다. 오랜 신병으로 몸이 약해져 오래 걷지도 뛰지도 못한다는 경숙 씨는 굿을 시작한 후로 새벽이 넘도록 조금의 지친 기운도 없이 끊임없이 뛰며 그동안 쌓인 모든 한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돌아가신 경숙 씨의 엄마가 경숙 씨의 몸을 빌어 울기 시작한 것일까? 이렇게 무단 길로 가느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오로지 종교 신앙적 그러한 영역 하에서 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과학적 잣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내린 곳 현장에서 제작진은 또 다른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 삼지창을 아무렇게나 던져 꽂은 돼지 한 마리를 작은 병 위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중심점도 어떤 기술도 없이 여럿이 들기도 어려운 돼지를 혼자 가뿐하게 세우고 있었다. 과연 어떤 위지의 힘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 장수 대감이라든지 그 신장 대감님들이요. 그 안도우면은 그 무게가 있는데 서로가 이겨낼 수가 없지. 신비를 실린 상태에서는 중심을 대충 찍어서 들어올리면 된다고 말하는 무속인. 신의 힘이 없이는 돼지 머리 한 개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에 제작진은 직접 돼지를 세우는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자, 세우기는커녕 여러 사람이 도와주어 들어올린 돼지의 중심을 잡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신의 또 다른 힘을 보여주는 작두거리. 작두를 가는 일은 부정이 탈까봐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이 들어가도록 돈을 물고 해야만 한다. 종이나 과일을 대기만 해도 그냥 잘라질 만큼 작두날이 날카로워야 덜 다친다는 신기한 현상. 신명을 받아 한참을 뛰던 경숙 씨는 날이 선 작두 위에 조금의 두려움 없이 사뿐히 올라타고 신의 제자 작두 장군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발바닥은 몸무게의 중력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채 멀쩡했다. 신병의 고통에서 신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신내림의 미스테리한 현상. 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직접 이래 이제 해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런 면도 있구나. 예. 이거는 근데 악몽이랑은 틀린 거예요. 실 상황이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깰 수도 잠들 수도 없는 공포의 상황들. 이번에 안 고쳐지면 그냥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올라와.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하기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무엇이 이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가? 가위 눌림, 단순한 악몽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의 힘인가? 누구나 한 번쯤 잠을 자다 경험하게 된다는 밤의 불청객 가위 눌림. 정신은 깨어있는 것 같은데 몸을 좀처럼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위 눌림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가위 눌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느 날 제작진의 앞으로 온 한 통의 메일. 제보자는 매일 밤 심한 가위 눌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작진은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김해로 가보았다. 20년 가까이 가위를 꾸준히 눌려왔다는 김지연 씨. 그녀는 거의 매일 밤 눌리는 가위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다. 무척 야위어 보이는 그녀. 그녀는 과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고 잤어요. 새벽 한 3시, 한창 3시였던 것 같아요. 비명 지르고 그냥 가만히 엄마 아빠 말로 가만히 누워있다가 비명 지르고 얼굴 해가지고 비명 질러서 엄마 아빠 안아주면 진정하고 자고 그랬대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그녀의 생활 속으로 파고든 가위 눌림은 그녀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자살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꿈이니까 그냥 항상 그랬으니까 너무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평생이란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자꾸 헛게 보이나 보다.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가위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눈을 뜨면 앞에 있어요. 목을 조르고 있어요. 뭐가 답답해서 이제 꼬불꼬불 있어서 잠을 깬 게 아니고 어떻게 잠깐 눈을 감게 되다가도 답답해서 이렇게 눈 떠보면 그녀가 앞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그녀를 노려보는 3명의 여자들. 그러나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어 두려움은 배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제 뭐 특정한 여자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목을 조른다든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에 어떤 형상이 저 목을 조른 적도 있고요. 동일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 3명 외에는 항상 저를 괴롭히던 여자는 동일했어요. 어느 날 지연 씨가 옆에서 컴퓨터를 하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입 안에서만 맴돌 뿐 그녀의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한다. 네, 전화 들은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고. 근데 다음 날짜 뭐 가위 눌렸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엇을 봤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고. 원인도 처방도 알 수 없어 더욱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가위 눌림. 그녀는 이처럼 또다시 다가오는 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 다른 제보를 해온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 은정 씨. 그녀는 가위 눌림을 치료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써야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렇게 당한 입장이 아니라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저 솔직히 20대 그 초반에 그 꽃 같은 나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나이에 옷도 제대로 사본 적도 없었고 뭐 친구들하고 모임 같은 것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고 늘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돈을 마련해야 내가 살 것 같은 목숨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 그러나 가위 눌림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대신 그녀에게 돌아왔던 건 점점 쌓여만 가는 빚과 두려움뿐이었다. 뭐 3달에 한 번씩이면 견딜만 했는데 나중에는 뭐 2달에 한 번, 어쨌든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빚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체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체보다 그 귀신들이 더 무서웠어요. 가위 눌림 이런 증상들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차라리 사채업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한다든가 오히려 이런 게 낫다고 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사체는 안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녀에게는 죽음보다 두려웠던 가위 눌림. 10년 가까이 없어지지 않는 가위 눌림을 치료하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방법들을 써보았다고 한다. 이 위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딱 이 위에서 좀 배기더라도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여기서 걸리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자다가 아니면 또 막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잡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잡고 성형증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자고 청각 귀신인가 뭐 그런 사람하고 영혼 결혼식도 하고 아무튼 별거 다 했거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건 전 다 해봤어요. 그러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길은 자살이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돈도 쓸 때까지 썼는데 낫지 않을 때 힘들 때마다 거의 시도했어요. 한 20번 정도. 그녀는 가위 눌림의 이유를 보이지 않는 존재, 즉 귀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일단 가위 눌림이라는 거는 뭔가 인간이 아닌 뭔가의 기운이 나를 누르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집에서만 자면은 가위를 눌렸는데 나중에는 뭐 친구네 집이나 어디 가도 똑같이 걸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예 포기를 한 거죠. 매일 밤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가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가위 눌림에도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제작진은 가위 눌림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잠들어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잠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는 일체 이탈. 몸이 누운 채로 그대로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내가 이 천장이 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그 책상이었는데 그 책상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몸이 떠서 그 책상을 잡았는데
가위 풀리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유체 이탈이구나. 두 번째, 무엇인가 존재하는 듯한 섬뜩함,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환청현상. 제일 이상했던 거는 항상 깨어날 때 노크 소리가 나요. 톡톡. 지금도 소름이 막 끼치는데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깨어날 때쯤 되면 누가 똑똑 노크 소리가 나요. 노크 소리가 딱 나고 나면 바로 이제 눈을 뜨면 현실인 거예요. 그 여자 같은 경우가 얘기할 때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반말을 했어요. 제 이름을 대면서 너 죽을래? 그리고 잠든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 환영현상. 그냥 이렇게 옆으로 자고 있으면 등 뒤에서 누군가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아요. 제 등에 딱 붙어서. 옆구리가 너무 아파갖고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얼굴은 안 보여요. 머리 이렇게 내려갖고 이 팔로 여기를 계속 쪼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금방 위탑으로 간다는 보살하면서 계속 발로 여자 배 있는데 밀어갖고 계속 그러면서 미니까 그때 사라지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심한 가위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이 세 가지 현상.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제작진은 심각한 가위 눌림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들은 가위 눌림의 원인을 보이지 않는 존재, 즉 귀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가위 눌림을 치료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올라와. 할머니 계속 거기 괴롭히면서 살을 거야? 응? 또 놀래켰지 밤에? 어? 그럼 팔에 붙은 애 그랬어? 팔에 붙은 애 올라와. 팔에 붙은 애 올라와. 네가 가위 눌렀지? 그 사람 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영혼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가위 눌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영혼의 어쩌면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고.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가위 눌림의 치료가 가능한 것일까? 20년 가위 눌림으로 제작진에게 제보를 해왔던 김혜의 살해자 김지연 씨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오랜 가위 눌림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까? 누가 얘기를 하거나 막 웃음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귀를 들리는 게. 그러니까 이쪽 귀 안에 분명히 어떤 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 귀 안에. 예. 기치료사는 가위 눌림으로 괴로워하는 김지연 씨의 몸에서 귀신을 떼어내겠다며 호언장담을 해왔다. 과연 그녀의 주장대로 살해자가 밝힌 20년 가위 눌림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위의 실체는 무엇일까? 자꾸 여기 가서 왜 괴롭히는데? 어? 올라와. 길을 불어넣은 지 10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멀쩡했던 살해자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그녀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라고 밝힌 것이다. 동생한테 알아달라고 괴롭힌 거야? 얘만 사랑받고 살아서 괴롭힌 거야? 놀랍게도 자신이 유산당에 태어나지 못한 살해자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영혼. 내 선생님 때려줄게. 네가 원하는 거.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 울고 있는 여자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듯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끊임없이 흐느껴 울던 살해자의 입에서 자신이 또 다른 영혼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는 너무 다른 애 데리고 오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잘라서 버렸어. 애기 나무 보살려고 그랬어. 또 애기나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복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번엔 그녀가 유산시킨 아이라고 주장하는 영혼.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 변화는 그녀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촬영하는 제작진 역시 이상한 현상을 감지했다. 애기 우는 소리야. 아 그게요. 그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아니, 여자는 얘기는 안 하고 애기가 울고 있어.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아기.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말을 내뱉었던 살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좀 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나세요 다? 단지 꿈에서는 이유 없이 내가 왜 그냥 괴롭히만 다니고 깨어나니까 이제 이유가 또 화내는 모습이 처음에는 여기 서 있을 때 속 보였어. 눈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얼굴이 똑같았어. 제작진은 그녀를 통해 들려왔던 영혼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유산당한 동생이 있었다. 어머니도 혹시 유산하신 적이 그건 안 모르시죠?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거는 같은데 그게 아마 말 배우기 전부터 가위 눌리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 역시 유산을 했던 사실이 있었다. 저희가 그 큰 애를 하나 놓고 애가 하나 그때 좀 힘들었을 때 유산이 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런 게 나오냐고 내가 혼자 좀 의심을 했는데 그래도 그녀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던 좀 전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듯했다. 잘 기억한다. 힘들다기보다는 우리 애한테 제일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장모님도 밑에 있나 이런 게. 살해자가 겪었던 20년 가위 눌림의 원인. 그것은 진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원한이 서렸던 영혼들의 외침이었던 걸까? 조선시대의 의학서 동의보감에서는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을 귀신과 접한다는 의미의 단어 귀접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다고 한다. 동의보감이나 옛날 고서에서는 귀접, 즉 귀신을 접한다라는 의미의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몸하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동의보감에 의하면 두 손에 깍지를 끼고 반드시 누워 잠들면 심장에 압박을 주어 가위 눌림을 경험한다고 전하고 있다. 제작진은 심장 압박 여부가 가위 눌림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험에 앞서 실험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본 결과 그들은 평소 잠자리에 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남녀임이 증명됐다. 제작진은 이들에게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가슴 부분에 올려놓고 잠을 자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 명의 실험자에게 무거운 잡지를 가슴에 올려놓아 보기로 했다. 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가위 눌림을 경험하게 될까? 3시간이 흐른 후 실험자들이 깨어났다. 잘 잤어요. 확실히 이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이게요? 네. 왜요? 네, 한 번 했어요. 아, 눌렸어요? 예, 눌렸어요 방금. 어떤 느낌이었는데? 온몸이 저릿저릿하면서 머리 주위를 막 고양이가 돌아다니는데 카메라 분께서 이제 나갑니다 하고 부셔서 깨우고 얘가 일어나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도 안 나오고 몸도 안 눌려지고 해가지고 손가락 움직이면서 눈 뜨고 일어났더니만 얘는 자고 있고 고양이도 없고. 잘 잤어요? 네. 네.
꽉 끼고 자니까 어때요? 여기 가슴 올리고 자니까? 압박감이 느껴져요. 그래요? 불편했어요 잘 때? 네. 아예 집에서 평소에 눌렸을 때도 똑바로 잤을 때 이렇게 자거나 그냥 이렇게 잘 때 눌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잤으면은 눌렸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 4명 중 1명 가위 눌림 경험, 나머지 3명도 수면 중 답답함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가슴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올리고 잔다든지 뭘 뭐 안고 잔다든지 엎어져 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가슴 흉곽 부분을 압박을 할 때는 심장이나 폐에 부담을 느끼면서 가위 눌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에서 가위 눌림의 또 다른 말로 불린다는 귀접은 과연 어떤 현상일까? 귀신과의 교접, 즉 성관계를 뜻한다는 귀접. 오랜 시간 동안 귀접을 경험했었다는 한 남자는 귀접으로 인한 특별한 현상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저를 이렇게 많이 터치를 해요. 많이 제 몸을 만지고, 그리고 꿈에 나타났을 땐 이제 저를 겁탈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자가 된 것 같이 강간을 당하는 거죠.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박민수 씨. 뭔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그의 방 안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여자가 제 팔비계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이쪽 벽으로 확 날아가가지고서 벽에 붙어서 저를 오래 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여자 귀신. 과연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신과의 성관계가 가능한 걸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신기한 경험 귀접.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다는 것. 제작진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귀접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한 여자의 제보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현상을 겪으며 고민하고 있었다.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제가 서울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때 반지하에 살았었거든요. 너무 놀란 게 한 새벽 4시 반쯤인가 그 문이 열리더니 누가 와서 내를 덮치는 거라요.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을 뜨면은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현실하고 너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현실하고 똑같았어요.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귀접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녀. 그녀는 그녀가 겪고 있는 현상이 결코 꿈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잠이 들면은 누군가가 다가와요. 근데 만약에 키스를 하잖아요. 키스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키스할 때 하고 보다 더하게 침이 이렇게 닿이는 그 느낌까지, 근데 피부 접촉할 피부 살갗 느낌까지 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보다 더 리얼하게. 더 리얼한 정도가 아니죠. 괴롭다기보다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사례자.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공포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는 가위 눌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가위 눌림이 혹시 수면 중에 생기는 질병의 한 종류가 아닐지 알아보기로 했다. 꿈을 꾸는 동안에 누구든지 마비가 돼요. 눈만 움직이고 몸이 쫙 마비가 되고요. 숨 쉬는 호흡근도 마비가 돼서 이 횡격막으로만 숨을 쉽니다. 그렇게 마비가 돼요. 그리고 이 마비가 된 이 증세가 꿈이 아닌 다른 수면의 일부가 나타나는 게 가위 눌림이에요. 뇌는 깼는데 중간에 깰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기가 수면 마비라고 그러죠. 제작진은 20년간 가위 눌림을 겪어왔던 사례자 김지연 씨에게 수면 검사를 해볼 것을 제의했다. 오늘도 그녀에게 가위 눌림은 어김없이 찾아올까? 같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잠이 잠들지. 아직 피곤하다고 해서 잠이 쉽게 든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 20년간 그녀가 겪어왔던 고통은 수면 장애라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제작진은 그녀에게 일어나게 될 반응을 그날 밤 지켜보기로 했다. 코를 소리내서 컥컥하고 크게 골아보세요. 새벽 3시, 낯선 환경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녀가 화면에 포착됐다. 새벽 4시,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뒤척거리고 방향을 바꾸어 보는 그녀.
그 후에도 계속 작은 뒤척임과 수면을 반복하던 그녀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것으로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실험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평소보다 더 못 잤어요. 잠자리도 바뀌고 기계도 이렇게 달고 자서 별로 못 잤어요. 2-3명이 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였다가 저기서 보였다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잠이 안 들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가오인 울림. 눈에 띄게 푸석해진 그녀의 얼굴에서 간밤의 공포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 크게도 안 번져요. 이 정도. 3일 후 결과를 위해 병원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런데 제작진은 그곳에서 놀라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뇌파상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너무 잘 잤는데 일반 처음부터 깊은 잠으로 들어왔어요 환자분에. 뭐 이거는 뭐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라 깊게 들어갔는데 뭐 뇌파. 잠을 못 잤다는 그녀의 증언과 달리 실험 내내 너무나 숙면을 취했다는 의사의 진단. 어떻게 된 걸까? 전문 용어로 잤는지 안 잤는지 헷갈리는 병이 있어요. 수면 각성 해리입니다. 수면 각성 해리 환자들은 꿈과 현실과도 많이 헷갈려해요. 이것도 명백한 꿈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임인데 본인은 실제로 본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환영까지 받다고 주장하는 그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꿈도 안 꿨거든요. 제가 그냥 깜빡 누워있다 보니 깜빡 졸고 일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면장애에 의한 그녀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병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그 방법 중에 부적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밖에서 예방하고 하는 예방을 하고 오는 날이 자꾸 줄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싫어. 집에 이렇게 오고 싶대. 그러고는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적을 진행을 하면서 태워 먹고 나면서부터 다시 예전의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있어요. 그때 다친 사람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형사입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면허증만 가지고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필연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이 종이 한 장에 함축되고 신상에 닥치는 위험한 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부적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 오늘 리얼스토리 묘에서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만들기도 하는 부적. 이런 부적이 과연 사람들의 길흉화복의 갈림길에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제작진은 부적을 쓰고 난 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제 점집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점집에서 조만간에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적을 이렇게 써줬는데 그냥 밑잘 번전 식으로 그냥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다가 정말로 이제 그 한 2달 정도 있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네, 비 오는 날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이제 내렸는데 아이가 이제 크게 다쳐갖고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친 사람이 전치 12주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는 한 5주 정도 나오면은 형사입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면허증만 가지고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무보험이 돼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보험회사 직원이 제게 나중에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자기 돈으로 제 보험을 연장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난 거죠. 아, 이 부적 때문이다. 과연 부적의 힘으로 일어난 현상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부적에 과연 어떤 힘이 존재할지 확인하기 위해 한 무속인을 찾아갔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엘러그에서 기운을 감지하더라고요.
정말 확인이 가능할까? 부적을 쓸 때 사용하는 빈 종이만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엘로드의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속인에게 부적을 써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후 엘로드 실험을 다시 시도했다. 과연 결과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무속인이 직접 손으로 엘로드를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엘로드가 움직일 때 무속인의 손을 유심히 관찰해봤다. 관찰 결과 손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 그럼 제작진이 직접 엘로드를 잡고 반응을 관찰하기로 했다. 아무 움직임이 없는 엘로드.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자 움직임이 보인다. 무속인의 조작은 없었다. 그럼 무속인이 직접 쓴 부적을 단지 복사만 해도 부적의 힘이 감지될까? 너무 앞에 놓으시면 엘로드 방향만큼 놓으시고. 실험 결과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밖에 감지가 안 돼. 그럼 종이에 어떤 그림이나 상형 문자만 있으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 제작진이 직접 간단한 부적을 그려서 실험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제작진이 만든 부적에서는 엘로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속인이 만든 부적에서는 엘로드가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붓끝에서 쓰면서 힘이 들어가고 또 눈빛으로 힘이 들어가고 또 마음심으로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작하는 순간부터 부적의 힘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은 실험 결과 부적에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적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부적은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부적은 그 신내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천간도사라는 그런 줄이 있거든. 그 신을 받은 사람만이 반드시 부적을 써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나 쓰지 못해요. 약 20여 년 전 신내림을 받고 부적만을 써온 한 무속인을 찾아가 부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부적의 가지 수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안 돼도 한 3,000가지는 되지 않을까. 3,000가지 이상으로 봐야 돼요. 귀신을 물리친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써요. 이거는 이게 잡기부예요. 이것도 잡기부요? 네, 귀신을 물리치는 부인데 귀신이 언제 많이 출몰을 해요? 저녁에 출몰하죠? 그렇지. 저녁이면 결론적으로 어둡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예. 근데 이 중간에 날일자가 있어요. 이게 하루라는 얘기지 이게. 그 빛광대로 사면을 막아놨어. 하루를. 그럼 이 어두움이 없어지고 계속 24시간이 밝다는 얘기지. 그 귀신 침투를 못하잖아요. 그 중에 관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 관제라는 어떤 그런 나쁜 액을 소용돌이가 몰고 가라는 이런 그런 뜻을 좀 갖고 있다 봐야지. 이것도 역시 이제 관제부 일종이고. 근데 이거는 더 크네요, 선생님. 회오리가? 예, 이것도 회오리 스타일인데 이것도 결국 안에 관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부적들은 다 어떤 글씨, 문양 이런 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이게 부적이 돼 있다고. 척을 떼는 부적이고 남자의 바람을 이제 막는 남자 바람 방지부. 첩 떼는 부와 남자 바람 방지이 같이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하나 지닌 것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적을 여러 복합적으로 쓰면은 힘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있어요. 각자 다른 의미의 부적이라도 서로 함께 붙여놓고 있으면 좋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 뱀뜨니까 예예.
이 부적을 원래 만든 거는 이제 인간에게보다는 한에서 인간 제도에 선인들이 만들어 놓고 한 부적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뜻을 어떤 대포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100% 다 모르는 거지. 인간 제도에 한에서 내려온 신들이 만들어 놓고 간 거. 신의 증표들. 아, 이거는 신의 증표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이 부적들은.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과연 부적은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신의 세는 인간 세는 내 나이와 내 생년월일 또 내가 타고난 시 이런 걸 이제 사주를 얘기한다면은 내 사주 선생 사주 틀리다고. 그럼 서로 틀리고 환경도 틀리는데 모든 재수라든가 어떤 좋은 일들이 둘이 똑같이 나타나도 볼 수 없는 거지. 부적은 100이면 100 똑같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적 속에 깃든 경고 내용의 글귀나 그림을 그대로 믿으면 부적의 효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적으로 아내의 바람길을 고쳤다고 믿는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그게 그 겨울쯤 가을이나 겨울인데 집을 나가서 한 2, 3일 만에 들어오고 하니까 물어보면 뭐 친정으로 해서 친구들 나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갔다 왔다 바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으로는 그 남자가 누구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집사람 뭐 여행 갔냐 어쩌냐 했을 때 장통에 알아보면 그 남자도 없어졌으니까 잡을 날이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잡은 다음에 내가 생각되면 그것까지 보고는 때려주기도 못 사니까 헤어진 다음에 애돌이면 그 다음에 체면이면 뭐 이런 거요 모든 것 다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부적이라고 하는데 아내의 바람길을 잡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붙어있는 부적. 그의 부적에 대한 맹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부적 끼기 시작하고부터 그래도 안 나갔으니까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말이에요. 열받으면 둘이서 싸우선으로 등불에 다른 방에서 자든 한이 있더라도 나가진 않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거의 맹신이죠. 확신이 있어요. 그 전에 다른 데 다니면서 못 풀었던 것들이 그나마 부적을 만나면서 어쨌든 가정적으로는 많이 안정을 찾았으니까. 이런 작은 종이 부적 하나가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몸에 새기는 부적도 효과가 있을까? 과연 문신 부적은 어떻게 사람 몸에 새겨질까? 제작진은 직접 사람 몸에 새기는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고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적을 잘하고 부적 문신을 잘하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 마음에는 이거 아니다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부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문신 부적을 새기려고 할까? 연꽃이 아주 잘 나왔고 같이 하니까 뭐 괜찮죠? 부적하고 연꽃하고 이어지니까. 네. 금방 손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앉아 계세요, 그쪽에. 제가 어렸을 때 귀신 같은 걸 보고 이래서 그것도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지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항상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몸에다 새기려고 생각을 해서 평생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문신 부적. 이를 새기는 행위 이전에 이 사람들만의 의식이 행해진다.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향을 좀 마음을 경경케 하기 위해서요. 내 정신을 흐트리지 말라고 향을 한 대 태우고 있습니다. 문신은 평생을 가는 것이라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나 문신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 부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를 갖고 그 무게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은 심정이 돼 갖고 문신을 시술해 봅니다. 일정한 리듬을 타듯 속도와 규칙 속에서 문신은 새겨졌고 어떤 행운을 줄 수 있을 거란 표징으로 한 사람의 몸에 자리 잡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인들의 생각을 반영 없이 내 마음대로 이걸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부적의 효과는 예.
제가 알기에는 부적이라는 건 꼭 빨간색이어야지만 된다는 건 없습니다. 말을 말리치고 하다못해 우리가 얘기하던 옛날에 뭐 쉽게 얘기하면 부인들이 어떤 뭐 여우의 꼬리를 갖고 있으면은 이 상황에게 호감을 받느니 이런 것 역시도 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 주술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색상에는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프진 않으세요? 참을만해요. 그러니까 하죠. 아프진 않아요. 부적의 힘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받고 나서 이후로 안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그 힘이 크겠죠. 뭐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진 아니요, 않죠? 절대 없어요. 만족해요. 계속 만족할 것 같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두려운 존재. 세상에는 정말 홀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홀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흉가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버림받은 집,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 흉가. 그곳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 흉가의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공포영화 속의 흉가는 섬뜩한 두려움을 선사한다. 끔찍한 원혼의 저주가 서린 무서운 흉가들은 영화의 소재로도 즐겨 사용된다. 영화 주온의 속편에는 전편에 등장했던 집이 흉가로 등장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의 흉가를 만들고 흉가에서는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1974년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아미티빌에서 온 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후 새로 이사온 가족들도 끔찍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 아미티빌 호러. 놀랍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미티빌의 저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었다. 현실과 영화를 넘나드는 흉가의 공포. 제작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흉가들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위쪽으로 가셔야 돼요. 퇴마사가 제작진의 접근을 막은 그곳은 누군가 목을 맨 장소라고 했다. 한때 축사로 사용했던 곳에서 사람이 자살한 후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목장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흉가가 되어버린 목장. 제작진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퇴마사와 무당을 각각 한 명씩 데리고 흉가를 찾아갔다. 여기 귀신이 있어. 맞네. 오늘 집합하는 날이야. 무슨 일이 있어, 여기에? 응. 미리 우리를 온다는 걸 알았던지 아니면은 오늘 집합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다 모인 거야. 조명을 조금 끄릴 수 없지? 너무 밝으면 싫어요. 조명을 끈 어둠 속에서 무당은 홀령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해산 직전에 여비라 그러거든요. 걔가 있고 노파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 집 귀시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악령도 있고요. 귀신이 얼마나 있는 거야? 좀 여럿 있어서 참 부다닥 숨어진 게 있어서.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접신을 준비했다. 접신이란 사람에게 신이 내려 서로 영이 통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신을 집중하고 접신을 시도하는 무당. 그러나 이곳에 있는 홀령들과의 접신은 쉽지 않은 듯 보였다.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반들은 오히려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 지금 재밌대요. 접신을 시도하는 그녀의 몸이 움찔움직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양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접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 잠시 후 그녀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말문을 열었다.
추워. 배고파. 추워. 그녀는 아마도 어린아이의 홀령과 접신을 한 듯 보였다. 그녀에게 퇴마사가 말을 걸었다. 뭐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엄마. 엄마는 어디 갔어? 없어. 엄마가 없어? 아이고 불쌍해. 여기서 구박받고 살아? 누가 오게? 무서운 아저씨. 아저씨가? 그 아저씨 내가 혼내. 눈이 어쩌.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내가 혼내. 무서운 아저씨를 혼내준다는 말에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엄마가 없어서 내려왔겠네. 무섭고. 이 집에서 계속 있을 거야? 가고 싶어. 어디로? 빛이 있는 곳으로? 빛이 있고 따뜻한데 갈 수가 없어. 보내줄까? 보내줘. 추워. 퇴마사가 무당의 몸에서 아이의 홀령을 빼내려 하자 고통스러운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잠시 후 비명을 멈추는 그녀. 어린아이의 홀령이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런데 힘없이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홀령을 미처 빼내지 못한 것일까? 바로 그때였다. 얘를 대답해야지 해줄까? 너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다. 그때 가냐? 내가 쉽게 갈 줄 알아? 난폭하고 공격적인 말투. 조금 전 아이의 홀령이 무섭다고 했던 바로 그 홀령과 접신을 한 모양이었다. 퇴마사가 무당의 몸에서 홀령을 빼내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난폭하게 반항하던 무당이 움직임을 멈추고 퇴마사에게 제압당한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광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웃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자리는 안전히 있어야지. 제자리야. 나 신혼을 병원들 데려주면서 두 번째 접신 이후 소리를 지르던 무당.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얼굴에서도 노여움이 사라졌다. 아마도 퇴마사에 의해 제압당한 모양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들어왔던 홀령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접신을 마치는 무당. 스스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터줏대감인데 쉽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했던 지방령 좀 성질이 못됐어요. 악독해요. 그 나머지 귀신들을 자기가 손에 쥐고 괴롭히는 거야. 인간 세계에서도 노예 잡아다가 그래먹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라? 내 단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단추요?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옷에 있던 단추들이 떨어진 것이었다. 혹시 그녀는 조금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저 상황이? 적당히 느낌은 알죠. 아, 느낌은 아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신 있으니까 정신 없으면 어떻게 해.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로 돌아서 확장되면 미쳐요. 이거는 진짜 그 일반 사람들의 가십거리 정도가 돼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영역도 침범하지 말아야지 될 부분들이거든. 누군가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거를 꼭 가십거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영혼 생각에도 있다고. 퇴마사와 무당은 홀령의 존재를 느끼지만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제작진은 홀령들이 모여있다는 다락방 천장 위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혹시라도 홀령의 흔적들을 볼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렸다. 30여 분이 지나 카메라를 꺼내 촬영된 내용을 살펴보려는데 이거 뭐야? 이게 왜 그러지? 아니 테이프 일단 빼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상하다며 테이프를 꺼내본 제작진. 하나도 안 떠났네. 하나도 안 들었다고? 테이프에 찍힌 화면은 고작 30초 남짓.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던 카메라가 저절로 멈춰버린 것이다. 하나만 다시 해보자. 제작진은 한 번 더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찍혔을까? 카메라를 꺼내 확인해 보았다. 돌았어요 카메라? 꺼져 있어. 꺼져 있다고? 네.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꺼져 있네. 얘가 왜 꺼져 있어? 1분 13초. 1분 13초? 네. 잠깐만. 내가 나가자마자 꺼진 것 같은데. 왜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버린 것일까? 원인 모를 두 번의 촬영 실패. 두려움이 기대를 앞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된 세 번째 시도. 같은 장소에 같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락방 천장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어두운 마당에서 숨죽여 기다리기를 1시간여.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해 주었을까? 예, 돌고 있어.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렵게 성공한 촬영이었다. 무엇이 찍혀 있을지 너무도 궁금했다. 화면 하단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얗고 둥근 저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벌레였을까? 하지만 벌레의 움직임과는 분명히 달랐다. 먼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먼지는 이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뿐 형태를 유지하며 움직이지는 않아 보였다. 그렇다고 공중에 떠도는 희미한 동그라미들을 홀령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지 않는가. 흉가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영국 최악의 흉가로 손꼽히는 몰리 렉터리. 전설적인 흉가답게 이곳에서는 갖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속출했다. 영국 심령학회에서는 기이한 현상의 수에 따라 흉가의 등급을 정할 정도다. 흉가에서는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닫혀있던 문이 혼자 열리거나 닫히기도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전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순간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가 하면 무언가가 자신을 노려보거나 만진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흉가의 현상들 중 하나다. 흉가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흉가. 한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지만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흉가가 되어버렸다. 강원도 영덕의 흉가는 한국전쟁 때 인근에서 제일 큰 지하실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들었다가 폭격당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몇십 년 뒤 누군가 그 자리에 집을 지었는데 밤마다 괴상한 소리가 들리고 좋지 않은 일이 이어져 결국 흉가로 버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흉가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현상들, 그곳에는 정말 원한 맺힌 홀령이 있는 걸까? 전국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흉가들. 여러 장의 흉가 사진들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한 곳이 있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퇴마사 장윤정과 함께 사진 속 흉가를 찾아 나선 제작진. 눈앞에 두고도 한참을 헤맨 끝에 사진 속 흉가를 찾아낼 수 있었다. 우거진 나무들 너머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산기슭에 지어진 미음자 모양의 집은 여기저기 부서진 모양새며 오래된 먼지가 덮인 것으로 보아 한참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했다. 실물로 마주한 기이한 마루벽. 하얀색 벽면 가득 칠해진 붉은 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마루로 들어서는 두 사람. 아니요, 결명주 같아요. 안 믿어도. 왜 부적 쓸 때 보면 이렇게 경명주 있죠? 부적가루 빨간 거 그거 계속 바른 거 같고. 그녀는 일단 사람의 피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나 그림 봤다 지금? 왜 신을 모신 거 막 그런 게 보이지? 신을 이 집에서 모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막 이제 아무래도 신을 모시니까 귀신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딴에 뭐가 막 회개하는 일이 막 생겼었던 것 같아. 그거를 갖다 막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칠한 것 같아.
사방에 붉은 칠을 해야 할 만큼 이 집에서는 정말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 집을 둘러보던 퇴마사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집이 있는 곳을 유심히 보던 퇴마사. 소위 말하면 절터다. 인간이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소위 말하면 절터다. 퇴마사의 말이 맞다면 집터에 문제가 있어서 흉가가 된 것은 아닐까? 집터 때문에 흉가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했다. 제작진은 의문을 풀기 위해 며칠 뒤 풍수지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다시 흉가를 찾아가 봤다. 흉가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집 주변부터 시작해 집 안팎을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역시 집터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이 집의 본체는 그 서사택의 구조인데 이 대문이 지금 동사택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화 현상이거든요. 조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무속인들은 이런 곳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주거하기에는 산에 너무 가차이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일기가 이제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도 이 집은 항상 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건강이나 이런데 굉장히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루벽을 보여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왜 부적 쓸 때 보면 이렇게 경련도 있죠. 부적가루 빨간 거 그거 계속 바른 거 같고. 붉은색이 가득 칠해진 벽을 유심히 바라보던 풍수지리 전문가 역시 퇴마사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 제가 볼 적에는 경명주사에다가 석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것 같은데 그건 상당히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뭐 이런 여기서 이 집에서 자면은 몸이 이 피로가 풀리지도 않고 그 굉장히 하여튼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초래돼서 이 여기에 살 기가 얻은 분이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살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나 제 생각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마루의 붉은 칠과 집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늦은 밤 다시 흉가를 찾았다. 어두워서일까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잠시 후 퇴마사가 홀령을 부르기 위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런데 촛불을 켜고 방울을 울리는 동안 마당에 있던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의식을 시작하기 전 아무것도 없던 깨끗한 화면에 방울이 울리자 화면에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디론가 같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듯 보였다. 퇴마사들에게 이 현상을 이야기하자 홀령이 찍힌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들은 곧바로 홀령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자, 지금 어디들 있어요? 모여있는 곳. 두 개의 금속 막대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 희미한 물체들이 향했던 곳이었다. 퇴마사들은 홀령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 이 집에 사람이 죽어나갔다. 사람이 죽어나갔다. 두 사람은 홀령에게 서로 반대의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사람 안 죽었죠. 사람 죽어나가봤네. 죽었대 맞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젊은 여자가 죽어나갔다. 죽은 거 아니죠? 맞다 그러는데. 젊은 여자 죽은 거 아니죠? 맞다 그러네. 이곳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대답. 과연 그것은 사실일까? 죽었는가? 병으로 죽은 거 아니죠? 병으로 죽었어? 병으로 죽은 거 아니죠? 병으로 죽었니? 아니래. 아니래. 이게 병으로 죽은 건 아니래. 병으로 죽은 농약 먹고 자살. 농약 먹고 자살했다. 농약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농약 먹고 자살했다. 농약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농약 맞아요. 농약 맞네. 웬일이야? 어디서 죽었나? 죽었어요? 위치 똑같이 어디서 죽었나? 어디서 죽었어? 약 먹고 어디서 죽었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퇴마사의 말에 두 사람의 손에 쥐어진 금속 막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저 이쪽 방인데? 이쪽이야 이쪽. 약 있어? 약병. 이 방에 있다는데 약이? 뭐 웬일이야? 약병 있대요. 맞다고 그러는데? 여기 농약병이나 한번 보세요 안에. 약병이 있을 거라는 퇴마사 말은 사실일까?
금속 막대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간 제작진은 정말로 약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벽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애기 신발도 있는데. 찾기가 힘들겠어. 바닥에 깔려 있다. 바닥에 깔려 있다. 저 돌 밑에 깔려 있다. 융합병 돌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죠? 돌 밑에 깔려 있다. 융합병 돌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죠? 맞대. 맞대. 여기 있대요. 여기야 여기. 깔려 있대. 잠시 후 마당에 있던 퇴마사까지 방으로 들어와 수색 작업에 참여하는데 바로 그때였다. 여기 갈겼잖아 아까. 여기 갈겼잖아 아까. 쥐약 이거. 어떡해. 웬일이야. 저거 먹고 죽었다. 저거 쥐약 먹고 죽은 쥐약 거 먹고 아니죠? 죽었다. 저거 쥐약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맞대. 맞아요 맞아. 저거 먹고 죽은 쥐약이 담겨 있던 봉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거더라고 밑에. 난 지금 막 왕따. 설마 했는데 진짜 양 나올 줄 몰랐는데. 답답하다. 갑자기 막 속이. 닭살도 구웠다. 세상에. 저거 뜯어먹고 저거 먹은 거야. 금속 막대로 홀령과 나눈 대화. 정말 한 여인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젊은 여자 남자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죠?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죽은 거 아니죠? 방에서 발견됐던 아이의 신발.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다. 애기가 죽었다. 애기가 죽었다. 애기도 죽은 거 아니죠? 애기도 죽었다. 애기도 죽은 거 아니죠? 맞대요. 어떻게 애기도 죽었대? 고맙다. 그럼 어떻게 남자가 버리고 왔는데 애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반 자살했냐고 한번 물어봐봐요. 동반 자살했냐고 애기하고. 애기랑 같이 동반 자살한 거 아니죠? 맞대. 바로 가면서. 집에서 발견된 쥐약 그리고 아이의 신발. 흉가의 진실이 궁금해졌다. 다음 날 제작진은 근처에 안녕하세요. 오래 살았다는 주민들을 찾아가 흉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있잖아요. 저 위에 저기 아무도 안 사는지 거기 옛날에 누가 살았었나요? 자신도 올라왔어. 사람들인가 여자들 저거 남자들 내려 왔다가 또 이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누구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에 지금 건조 10년 다 5년 넘었는데도 안 나타나요 임자가. 자살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인근 주민들을 만나던 중 그 집을 관리한다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동산은 잠겨 있었고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다행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 근처에 살고 있었다. TVN 방송국인데요. 그 집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된지. 그 집 좀 내력 좀. 왜야 못해 들고. 거기서도 오래 살았어요 살기는.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나? 집자리가 편안한 집자리가 아닌 것 같고 살아보니까. 어땠었어요? 생각은 많았죠 뭐. 어떤 일이? 일단은 살아가면서 뭐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많이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뭐 누가 살았습니까 거기서? 그냥 여자 남자 다 살았죠 가족이. 아 가족이 살았어요? 별 내용 없어요 거기. 아 그래요? 예. 그분들 사시고 그러면 가족 사시다가 그럼 나가시고 그럼 빈집된 건가요? 거기서 계속 비어있더라고요. 아쉽게도 흉가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퇴마사들이 금속 막대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제작진은 금속 막대를 많이 사용하는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촬영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금속 막대의 움직임이 조작되었다면 화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수맥파가 이제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수맥파를 이렇게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또 많은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던 물건이죠. 그럼 혹시 무슨 조작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런 부분이 감지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뭐 그 화면으로 봐서는 저는 뭐 조작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는 캐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이나 이런 부분 없어 보이신다는 말씀이죠? 예.
금속막대의 움직임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마을 사람들은 흉가에서 일어났다는 여인과 아이의 죽음을 모르는 것일까? 붉은 칠의 흉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흉가에 서린 섬뜩한 미스터리에는 흉가를 떠도는 억울한 호령이 있다. 불길함과 두려움에 모두가 피하는 흉가.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흥미를 느끼고 흉가를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담한 도전에 한편에서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살다가 정말 그 비운의 운명을 맞아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보듬고 그 원혼을 풀어줘서 정말 좋은 데로 잘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혼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실험도 해봐야 되겠다. 가서 뭐 느껴 봐야 되겠다. 느껴서 뭘 해요? 그러면 혼령들이 우리의 무슨 테스트 대상품이 되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무속 신앙에서도 그러한 그 접근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풀리지 않는 고통, 비응의. 그래, 네가 트대끼 죽여야 돼. 너가 트대끼 죽여야 돼. 인간과 영혼의 공존은 가능한 것일까? 빙의는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난해 방송 이후 빙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는데 내 안에 다른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람들.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지. 제정신인 사람이 자기 차례 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벽에 딱 부딪혔다 부딪혔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고통스럽지만 고칠 수 없다는 불가사의한 병, 죽은 영혼이 전하는 메시지, 다시 찾은 빙의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 빙의로 추정되는 증상을 10년째 앓고 있다는 박씨. 그는 빙의가 자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지 알고 싶어 했다. 저희 집안이 좀 신내림기가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좀 믿음이 가는 무당이 있어갖고 제가 누나를 데리고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100% 신의 제자라고. 지금 뭐 몸까지 칠 정도면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갈 때까지 간 상태라고, 더 거부하면 힘들 거라고 막. 저는 90% 신의 제자고 누나는 100% 신의 제자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데 누나가는 100%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며 그를 괴롭혀온 영혼의 기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술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자 있는 술집이나 뭐 그런 데로 뭐 끌려다니듯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필름이 끊긴 게 아닌데도 누가 끌고 가듯이 꼭 그렇게 제가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완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찾아온 것은 10년 전부터였다. 무속인의 삶을 거부하며 살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저희 어머니가 참 그날 어떤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면요. 저희가 3층 빌라에 살았는데 지하에도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보려고 지하에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민 것 마냥 굴러 떨어지셔갖고 쓰러지신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연 세상을 떠난 것은 운명을 거부한 대가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빙의로 의심되는 증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한 제작진. 박 씨와 함께 기치료를 통해 빙의를 치유한다는 곳을 찾아갔다. 10년 동안 괴롭혀왔던 영혼을 빼내기 위한 작업. 고통보다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박 씨. 그는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것인가? 올라와. 하게. 몸에 기를 불어넣은 직후 괴로워하며 구토 증세를 보이는 박 씨. 엄마. 엄마 아들 너무 불쌍하지? 서서히 반응을 보이는 영혼들. 아들이 불쌍해서.
애를 끌고 다니면 어떡해. 자식은 안 되는데. 내가 보답해야 돼. 어? 내가 보답할 거야. 엄마가 있는 게 보답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 사는 게 다르잖아. 내가 느낌을. 아가씨, 술집 아가씨 나 술집 아가씨. 아가씨, 가만히 있어. 왜? 왜 또 새끼가 발동해가지고? 왜? 잘생겼어. 잘생겼다잖아, 그때는. 남자 뭐 환장하는구만. 너 안 나와? 다 알아. 보여? 다 보여. 어디 있는데? 하는 거 다 보여. 숨어 있었는데. 숨어 있다고 못 찾냐? 야, 너 말고 또 있는 거 다 알아. 얘가 돈 좀 하러 왔어. 어머니가 뭐라 안 그래요 그러면? 뒤지게 혼나고 있어. 혼나고 계세요? 그 왜 안 나가세요? 영호는 한둘이 아니었다. 누군데? 니네 아빠야? 스물일곱, 아직 미혼인 박 씨에게 아빠라 부르는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처 제작진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의 아픈 과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깨가 내려앉고 팔, 다리 등 잘려나간 순서대로 주저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박 씨. 사지가 산산조각 난 채 죽어야만 했던 아기 영혼이 그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술 먹고 또! 응? 끌고 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되겠어. 술 좀 가져와. 그를 술집으로 가게 했던 건 바로 할아버지 영혼. 영혼을 불러냈으니 이젠 영혼을 쫓아낼 차례. 제작진의 카메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 비치료사에 의한 퇴마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박 씨의 몸에서 빠져나가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의 반응은 점점 거칠어졌다. 고통도 심해졌다. 빨리 안 나와? 뭐야? 보여. 죽었어 너. 두들겨 패기 전에 나와라. 난 힘 없어.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지 마. 가 빨리. 한바탕 영혼과의 전쟁 아닌 전쟁이 끝난 후 정신을 가다듬어가며 의식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하는 박 씨. 자, 이제 떠요. 한층 밝아진 표정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뭐 자기가 어떤 행동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나. 왜 그러셨어요? 제 정신은 있는데요. 제 몸이나 말은 제가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아기 영혼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 예전에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어서 동거를 먼저 했는데 5개월 되는 애가 있다고.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집안 쪽은 지금 현재 5-6 정도 되고요. 집안 쪽.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길에서든 어디 자기하고 연관 없는 영들 같은 12 정도. 엄마, 일찍 돌아가신 엄마, 자신 낙태시켰던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모 정도 이렇게 지금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루에 금방 다 빼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게 영들로 인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자신 정말 아파서 생긴 병인지에 대해서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비잉의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 무슨 약 6개 먹어라. 생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사 쓰게 하더니만. 그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눈도 그렇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책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인쇄 있는 거는 글자 크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눈이 가는 곳은 이 볼록렌즈라고 해요. 돋보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제 눈에 고고 눈이 가는 곳만 크게 보이더라고요. 감기는 기우니까 끄떡끄떡거리고 옆으로 이렇게 때는 이래 하고 이렇게 하고 고개를 계속 예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래요. 그러고 층층합니다. 서갖고 이렇게 일자로 서가 있어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15도 각도로 있겠다가 그래서 지금 이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아 억지로 지금.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예 그랬네. 넘어가잖아요. 남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비잉의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임병희 씨. 오랜 설득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몸은 항상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요. 운동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처럼 피곤하고 자도 얼굴은 뜨겁게 열나고 다리는 막 무슨 장작불이 탄다는 느낌식으로 타고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고 거울을 뚜렷하게 한 10초 내지 집중하고 이렇게 옛날에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알아요. 입체적으로. 예, 그랬듯이 거울을 그렇게 뚜렷하게 집중해서 보면 내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그냥 마귀, 내 모습에서 변할 수 있는 마귀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더 보려고 그래도 그 눈이 떠진다니까요. 더를 볼 수가 없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환청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로는 위험한 주문을 하기도 한다. 그냥 꼭대기 올라가봐, 옥상 올라가봐, 뛰어내려봐.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간단하게 위로 갈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잖아. 간단한데 왜 망설여?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은 섬뜩했다.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강아지도 한 3마리 죽여보고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강아지를 벽에다 던졌죠. 한꺼번에 2마리를 죽여본 적도 있고. 현기증을 동반한 단순 귀 질환을 비응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병희 씨와 함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항목은 청력과 어지럼증. 청력이 월등히 뛰어난 건지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영혼의 명령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병희 씨. 환청의 정체는 과연 검사 결과로 드러날 것인가? 검사 결과는 청력학적으로 다 정상이시고요. 그리고 어지럼증 검사를 했는데 어지럼증 검사도 다 정상 소견이시거든요. 청각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증상을 계속 호소하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아무것도 이제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지난주 리얼스토리 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년 전부터 다른 인격체로 변해가는 남동생을 진단해달라는 다급한 제보. 하루 수십 차례 정신을 놓고 차리기를 반복한다는 제보자의 남동생은 빙의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길이 없어 가족들의 애만 태우고 있는 상태였다. 하고 또 무슨 행위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든지 꼼짝을 안 해요. 누가 안만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아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에서 그럴 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냅두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길에 가다가 큰 길 그 한 가운데서도 그냥 안 대고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 바지를 홀랑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손을 막 어떻게 하는지를 손을 막 이상하게 하고 서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신용을 해요. 도대체 어떤 이상 행동이기에 가족들은 빙의라 믿고 있는 것일까? 전날 밤 집을 나섰다던 고 씨는 아침이 밝고 늦은 오후가 되도록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고 씨를 무작정 기다리는 제작진. 날이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이 말한 증상은 과연 사실인지, 시간에 따라 고 씨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말했던 그대로의 증상을 보이는 고 씨. 1시간 경과. 손가락을 특이하게 모은 상태로 전화벨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강한 힘에 눌리듯 무릎을 꺾고 휘청거리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행동이 이어지는데, 동작을 계속할수록 고 씨의 입가에는 거품이 고이기 시작했고 2시간 정도 지나자 먹은 음식물들과 거품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말았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10분 안에 모두 개워내는 거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방안 곳곳에 토사물을 지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까지 마칠 정도로 총명했던 4대 독자. 그러나 아들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갔다. 보통 참 마음이 착했어요. 얼마나 착했는지 엄마한테 생애 같은 소리 한마디 안 해가지고. 요즘에만 이제 그러니까 또 지금은 승진하면 내가 저기서 이렇게 접대는 접대 아침에 영 머리를 냈다 걷어 쳐다라. 생일 처음이 나이 50이 되더라고. 이상 행동에 이어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내기 시작하는 고 씨. 그때였다.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려고요?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야심한 시각, 고 씨는 갑자기 집을 나섰다. 제작진이 바로 뒤따랐지만 고 씨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 순식간의 일이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고 씨의 행적은 오리무중. 30분 후 마을 한복판에서 고 씨 발견. 내가 서서 아까 얘기한 동작.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을까? 119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119에서 또 병원을 또 실다 놔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니까 뭐를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 수십 차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아들. 이상 증세가 찾아온 후 파경을 맞은 아들에게 안방을 내어준 팔순의 어머니는 난방도 되지 않는 별채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었다. 먹었다 하면 토해내는 아들 때문에 끼니도 대충 이곳에서 따로 해결한다는 어머니. 아무것도 힘들지.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팔집이니 더 나도 당뇨가 있어서 가끔씩 쓰러져서 또 병원에 가지니 힘들고 말고 하지 뭐 이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아무래도 주가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돌봐야 되니 이런 데다 막 개워놓고 그러니 단지 이런 건 죽기는 안 되는지 저 한 대 쐬면서 내가 어떻게 벌벌 떨고 다 끓이 먹고도 시험을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시성을 하냐 그 걱정이. 과연 빙의일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하나 믿는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날 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제작진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 간다고. 아니 어머니가 일로 와봐. 가라 그랬다 그랬지 아까.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분명히 얘기. 딴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엄마 가라 그랬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문제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어떤 거 저기 뭐 건강한 종합검진 받고 좀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좀 그러세요? 가라고. 이 양반이 지금 뭐 하시는 거 지금? 아니 지금 어머니 이렇게 추우신데 아니 지금 저 하시는 거 보고 아이고 좀 가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찬물이 아이 빨리 가라고 이 양반아. 알았어. 아이고 50년 받았더니 어딨어. 딴 얘기 하네. 딴 얘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헛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그래 저거 하지 마시고 일단 좀 가라. 그거 제가 빨리 할 거니까. 사람을 고생을 시켜도 어지간히 왜 그러냐면은 전부 본인 의사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눈 보면은 뭐? 눈 보면 정상이 아니야. 이거 치워. 정상이 그냥 그래 너 때문에 미쳤잖아 나도 그냥. 어? 왜 말을 안 들어? 어? 그럼 조용히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만둬라 이 너한테 해롭게 하냐 지금? 어? 아이 필요 아이 그만둬. 아이 오지 마시라고. 필요 없으니 다 사람인데. 어떤 병인지 진단이라도 받아보자는 가족들의 권유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며 제작진의 접근 자체를 필사적으로 경계하는 고씨. 잠시 촬영이 중단됐다. 미치고 건지 마귀가 들리는 건지 당체 모르겠어. 무슨 때도 저렇게 괜찮았다 결혼 생활도 했는데 또 요새 저렇게 돌려갖고 저러네. 벗고도 해서 그냥 그러자. 근데 한동안 잘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차라리 정신이나 나가면. 그때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와서 고마운데 내가 너무 화를 내서 뭐 저거 마음 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또 자꾸 대화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일까 고씨가 제작진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먼저 앉으세요.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지금 인격적으로 대는. 잠시도 편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고씨. 안 먹는 사람이 내 것까지 탔어. 농담도 오가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알 수 없는 기운이 다시 그를 침범하고야 만 것일까. 이내 꼿꼿이 일어서고마는 고씨. 뭔가 이상했다. 일어선 채로 다리를 휘청거리고 울렁증 조짐을 보이는 등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상황 돌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마는데 미안한데 나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차 마시라고 그러라는 거니까. 촬영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엄마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이제 노인네가 이러고 저쪽 방에서 저렇게 불도 안 들어가는 방에서 계시니까 또 집도 다 무너지려고 겁나잖아요. 그래서 노인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라도 갖다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네 때문에 겨울 동안이라도 또 아니면 그래 또 댕기다 쓰러지면 죽잖아. 얼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갖다가 시켜야 되겠다 하고 아이 얼른 나으면 좋은데 그저 어떻게 그래.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얼른 나서는 얼른 뭐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저래니 그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 다른 건 안 하고 만날 이것만 하려고 대더니 뭐 어떻게. 모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고씨. 그를 괴롭히는 기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리얼스토리묘 제작팀은 고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번 치료 제의를 해보았으나 고씨의 완강한 거부로 촬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씨의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고씨의 증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을 주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사주 팔자에
타고난 일종의 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생을 불리우는 것은 물론 인생의 부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의 이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진짜 이름일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름들이 있다. 정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일까? 있다. 방시성의 귀녀라는 이름을 가진 방귀녀 씨 정말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무슨 뜻으로 지은 것일까? 뭐 집안에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딸이 귀하다 그래서 그렇게 귀할 기자 계집여자 써서 방귀녀라고 지었대요. 방귀쟁이 특히 그거 제일 뽕뽕뽕 뭐 이런 거 많았고. 최근 그녀는 방지은으로 개명해서 살고 있는데 참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제가 많이 웅크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개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자신이 그냥 떳떳하고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아 사람이 이래서 바뀌고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름 석자가 그의 성격과 태도,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의 이름으로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 믿는 성명 철학. 성명학, 이름 속에 운명이 있다. 리얼스토리 묘는 지난 방송에서 이름과 성격이 가는 관계를 풀기 위해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실험 방법은 성격 성명학 교수에게 일반인 5명의 신상 명세를 주고 성격과 이름을 연결짓도록 한 것인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집세고 다혈질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배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이름 중에서 봤을 때는 그 76년생에서 편관과 편인이 나오는 최여이란 분의 이름을 가져야지만이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성격을 정확히 짚어낸 교수. 사교적이고 어디든 잘 적응하고 똑부러지는 기질을 가졌다면 음편제적 기질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5가지 이름 중에서 나지연 씨입니다. 두 번째도 사람과 이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름이 성격을 결정한다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느껴졌는데 혹시 이름으로 운명도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찾았다. 이름과 운명의 관계를 밝혀줄 3명의 성명학자. 이 이름을 일단 풀이할 때는 그 태어난 지명과 그 다음에 띠와 한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으면 풀이가 가능합니다. 태어난 곳까지 두루 고려한 이른바 4차원 증명 성명학자 일송. 파동역학 장명에서는 태어난 사주 운기라든지 그런 이에 소리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역학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서 이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중점을 둔 성명학 파동 성명학자 유진. 수리 성명학은 성과 이름의 글자에 나타난 획수를 조합해서 분류하는 법입니다. 글자의 획수로 이름을 풀이하는 수리 성명학자 정현우.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맞출 수 있을까? 2007년 자살한 여성의 이름을 의뢰해봤다.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다든지 착각을 할 수 있다든지 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고 하면은 20대 후반인 겁니다. 26세부터 25세부터 28세까지 흐르는 이 운 자체가 그러한 운기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파동 성명학 이름풀이 일치.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3년경부터 별로 호우는 아닙니다, 이름이.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때는 대변화 변동, 직업이라든가 거주지가 바뀌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나 다툼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이름이 됩니다. 일송 성명학 이름풀이 일치. 좀 과민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과민해서 모든 것이 신경성, 과민성 하게 되면 화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화병이 생기면 몸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수리 성명학 이름풀이 일치. 두 번째는 신경성 질환으로 사망한 남자의 이름. 이름과 성이 충돌한다는 것 자체는
중년 이후 소위 말해서 말년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년운 자체에서는 조심하는 그런 기운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이 대단히 예민하고 내 기운 자체를 너무나 어떤 소위 말해서 건강을 벗어날 정도로 빼내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동 성명학 일치. 다른 두 성명학자 역시 건강운을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연애 경험이 없는 여성이 연애운을 물었다. 이름으로서는 뭐 이렇게 이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름을 이건 변명해야 됩니다. 아니 핑크빛 사연 아주 좋은 뜻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송성명학 일치. 세 명의 성명학자는 이름을 보고 연애운 역시 정확히 짚어내는데 마지막으로 이름에서 사업운을 풀어보도록 했다. 뭔가 좀 이름이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럼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니까 저 사람은 누구하고 선입견을 보더라도 그렇게 악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겠구나. 또 톤이 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하나의 성공할 수 있는 이름으로도 보고. 수리성명학 일치. 놀랍게도 모두 벤처 사업가의 이름에서 사업가 기질을 발견했는데 세 사람은 표현 단어 정도만 달랐을 뿐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부리했다. 그런데 이름의 기운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길한 서명을 만들어준다는 곳이 있다는데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그 성격이 녹아있기 때문에 모든 그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제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좋은 이름을 찾는 사람들. 그만큼 법원을 찾는 개명 신청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가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 개명 허위한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려 봅니다. 놀림감이 든다거나 또는 이름이 촌스럽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 또 성명학적 사교에서도 개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모든 것은 본인의 의지의 노력으로 운명이 개척되는 것이니까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맹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